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나간 후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내 욕심은 늘 뒤로 미뤘다. 오직 자식들의 미래만 바라봤다. 밥상에 반찬이 하나뿐이어도 개의치 않았다. 아이들이 웃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 옷 한 벌 사달라고 조르는 큰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을 돌아다닐 때 내 낡은 신발 밑창이 뚫려도 상관없었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다. 작은 기침이 오래가더니 병원에서는 큰 병이라고 했다. 수술비며 약값이며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갔다. 자식들 표정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어주지 않았다. 대신 한숨이 늘어났다.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 둘째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부담스럽다니.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감수했는데. 하지만 원망할 수는 없었다. 이해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늙은 부모는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내 몫이야라며 하나둘 등을 돌렸다. 한때는 그렇게 가깝던 사람들이 모두 멀어져 갔다. 그렇게 나는 작은 원룸 한 칸에 홀로 앉아있게 되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같았다. 빗소리가 가슴 속 허전함을 더 크게 울렸다.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렸다. 똑딱똑딱.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박동을 재촉하는 것 같았다. 살아있다는 증명처럼. 함께 웃고 울던 가족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큰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던 날, 둘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며 뛰어와 안겼던 순간들. 그때는 이 작은 집이 온 세상이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녁이면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약봉지들이 쌓여갔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들이 점점 늘어났다. 밥은 입에 잘 넘어가지 않았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없을까? 예전에는 가족들이 맛있다고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기뻤는데 화장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라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힘없이 늘어진 머리카락. 예전에는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가 자랑이었는데 남편이 오늘 머리 참 예쁘게 했네라고 말해주던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밤새워 간병을 해도 아픈 몸으로 집안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여겼다. 이제는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많은 손을 잡아주었는데 아픈 아이의 열을 식혀주려 밤새 손을 잡고 있던 그 손들이 이제는 내 손을 외면하고 있었다. 몸의 아픔보다 외로움이 더 힘들었다. 무릎이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텅 빈 구멍은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서글플 뿐이었다. 예전에는 내가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는데 이제는 내 눈물조차 혼자 닦아야 했다. 그렇게 나는 세상에 버려진 듯 매일을 버티듯 살아갔다.
하루하루가 길고 무거웠다. 아무도 내게 다시 웃을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째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터라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다. 계세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김씨가 서 있었다.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몇 년 전 김씨 아내가 수술을 받을 때 내가 잠시 도와준 적이 있었다. 병원 갈 때 함께 가주고 아이들 밥 해주고 그런 사소한 일들이었다. 어머 김씨.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했더니 혼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당황스러웠다. 누가 말했을까? 아마 아래층 박씨일 것이다. 아무튼 부끄러웠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김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안으로 들어와 약을 정리해 주기 시작했다. 이 약은 식전에 드시는 거고 이건 식후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국을 끓여 주었다. 냉장고에 있던 몇 개 안 되는 재료로 뚝딱 만들어낸 미역국이었다. 오랜만에 맡는 따뜻한 국물 냄새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드세요. 혼자 사시면 제대로 못 챙겨 드시잖아요. 나는 처음엔 정말 미안하고 당황스러웠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되다니. 남에게 신세를 져야 하다니. 하지만 김씨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제가 받은 도움이 얼마나 큰데요. 아내가 아플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그의 손길은 진심이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이후 김씨는 매일 제 곁을 지켜주었다.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들러서 안부를 물어보고 약을 챙겨주고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주었다. 병원에 갈 때는 동행해 주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함께 듣고 처방전을 받아오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함께 있어 주었다. 무엇보다 외로운 시간을 함께 채워주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창밖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저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다 끝났다고 여겼는데, 다 떠난 줄 알았던 제 인생에 단 한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에 다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김씨의 꾸준한 도움으로 나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 규칙적인 식사, 제때 복용하는 약,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정리하지 못했던 장롱을 뒤지다가 오래된 바느질 도구들을 발견했다. 바늘, 실, 가위, 그리고 예전에 만들다가 중단했던 작은 주머니들.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던 바느질을 다시 잡아보았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바늘기에 실을 꿰는 것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다. 젊었을 때 아이들 옷을 만들어주던 그 손길이 되살아났다. 작은 솜씨였지만 뭔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었다. 예쁜 손수건, 작은 파우치, 아기용 모자.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성취감이 들었다. 아, 이거 정말 예쁘네요. 김씨가 내가 만든 작은 지갑을 보며 감탄했다. 그러더니 딸에게 선물하겠다고 했다. 이런 거 만들어서 파시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다. 내 솜씨가 돈벌이가 될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몇 개 만들어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둘 관심을 가져 주었다. 저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얼마예요? 주문하고 싶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작은 시장에 내놓은 물건들이 빠르게 팔려나갔다. 사람들은 내 손길이 담긴 물건들을 좋아했다. 기계로 찍어낸 물건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다고 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나는 작은 상점을 열기로 결심했다. 할머니의 손바느질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예상치 못하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젊은 고객들이 진짜 수제라며 찾아왔고 SNS에 올린 후기들이 또 다른 손님들을 불러왔다. 어느 날에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자는 제안이었다.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왔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새로운 일을 벌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70세가 넘어서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제게 등을 돌렸던 자식들이 찾아왔다. 큰 아이와 둘째 그리고 손주들까지. 그들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함께 지내요. 우리가 모실게요. 엄마가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몰랐어요. 책도 내시고 사업도 잘 되고 계시고.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자식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 얼굴들이 내 온 세상이었다. 그 아이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다. 엄마 우리 이제 함께 살아요. 큰 집으로 모시고. 큰 아이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그 손길이 따뜻해 보였지만 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내가 성공해서 돈이 생겨서 유명해져서 찾아온 것이라는 걸. 나는 손을 살짝 뒤로 빼며 담담하게 말했다. 고마워하지만 난 이미 내 가족을 찾았어. 둘째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엄마 가족이잖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평화로운 웃음이었다. 가족이란 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절망했을 때 여기 있었던 사람은 김씨뿐이었어.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원망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너희를 원망하지는 않아. 젊은 사람들에게 늙은 부모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나도 이제 알아버렸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날, 김 씨는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재산과 가게, 그리고 이 마음을 모두 그에게 남기기로 했다. 그는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지만 내 진심을 알고는 받아주겠다고 했다. 자식들이 유언장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놀람, 당황, 그리고 분노까지. 하지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엄마를 그렇게 돌봐준 것도 결국 엄마 재산을 노리고.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만해. 김 씨는 내가 한 푼도 없을 때부터 날 돌봐줬어. 그 사람에겐 그런 계산이 없었다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자식들이 나간 후 김 씨와 나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환하게 웃었다. 제 눈에는 진짜 미소가 번졌다. 외롭다고 믿었던 세상에서 나는 진짜 내 편을 찾았다. 전혀요. 인생은 고통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법이에요. 끝까지 나를 지켜준 단 한 사람. 그와 함께한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70년을 살아와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